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 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관련 논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 현안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누리호에 대해서 좀 기분 좋은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차례 연기가 됐었지만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여야도 한 목소리로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발사의 성공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그 정부의 정책의 연속성,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한 15년 정도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2021년도에 비록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모형 위성을 싣고 한번 성공을 했고 했었죠. 예. 이번에 이제 실위성을 싣고 성공했기 때문에 네. 명실상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의미가 큽니다. 예컨대 산업기술적으로 크죠. 우주 산업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보면 우주 산업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협력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술적 선점을 했다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발사체에 적용되는 기술 자체가 ICM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ICM으로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 기술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뭐 더 자세한 의미나 기술적인 내용들은 뭐 나중에 더 짚어보겠지만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서요. 뭐 감개무량하죠. 그러니까 이 큰 의미가 뭐냐면 대한민국 이게 이제 항공 우주 기술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성과지만 정보통신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게 왜 우리는 위성을 쏴지 못해? 늘 빌려서 썼거든요. 근데 그런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성을 이제 자가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살이를 하다가 자가보유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분야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공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부분이 현 정부든 전 정부든 끊임없이 정부가 이런 좋은 정책들을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의 정책을 부인해버렸으면 이런 과학기술이 성공 사례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도 아쉬운 게 계속 전 정부 탓하면서 전 정부의 정책들을 반대로 가지 말고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으면 쭉 이어서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이 누리호 발사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그 오랜 세월이 축적된 그런 성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좀 이런 좀 소통하고 지난 정부의 과오만 생각하지 말고 잘한 것도 같이 칭찬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과학을 과학으로 보면 이런 성과가 나옵니다. 과학에 자꾸 정치나 뭐 다른 정서적 뭐 읍소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이런 성과가 이어질 거라고 윤석열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학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부정할까 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참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뭐 신속하게 통과가 됐음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법안이다라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토하면서 이거에 대한 입법이 좀 더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정을요? 이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국민 전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하는 국회에서는 사실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은 아닌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게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분명히 입법에 반영해서 LH가 매수해서 뭐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금을 국가가 변제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변제해줘야 되지만 법률적이나 국가 책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이자로 최우선 변제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거나 기타 이것을 만약에 경매에서 받길 원하신다 그러면 아주 저리로 이걸 대출해주는 이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나름 많은 노력과 논의와 숙성을 거쳐 나온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야는 이제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어떤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자체는 규정을 하자면 미완의 특별법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특별법이다.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민주당은 피해자분들의 좀 입장을 100번 좀 받아들여서 이걸 그냥 대출 형식이 아니라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빚을 더 지게 하지 말자거든요. 네네. 쉬운 말로. 근데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되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니 결국엔 법을 할 때 정부는 반대하더라고요. 우리 전세 사기 당한 걸 사기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쉬움 커요. 근데 이 피해자들은 지금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아시잖아요. 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증금 1억 아니면 8천만 원. 이게 이제 자기 삶의 큰 뭐 동아줄 같은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입법이든 정부든 어떤 법적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선구제, 후구상 이 부분이 6개월 동안 입법 보완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다 좋죠. 예. 국가도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범죄 피해자 구조법도 따로 있어요. 근데 범죄 피해자 구조법은 이제 신체상 상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 입은 부분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주거가 없어지니까 국가가 나서서 지금 보호해주는 측면인 것이지 어떤 재산을 갖다가 보전해주거나 이것을 빌려주거나 하는 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배려하는 거라고 냉정해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 체계가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사실은 지금 이제 경매를 중단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도움 요청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컨대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거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강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중단이 돼요. 이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들을 국가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 다 해주게 되면 좋죠. 근데 재정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거 다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몰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안도 물론 정서적으로는 좋은 안이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지만 이렇게뿐이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좀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언어도단인 게 현 정부가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전세 사기의 원인을 전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의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를 가져왔다고 현 정부가 규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정부 여당은 전 정부 욕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이런 전세 사기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전 정부 탓하면서 정책 실패라고 해놓고 나서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뭐 피해 보상을 사기까지 다 하냐? 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윤기천 변호사처럼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안 맞다라고 주장했으면 그러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책 실패라고 규정을 해놓고 나서 정부가 책임져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했던 분들도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정치적인 멘트였지 법률적인 멘트는 아니잖아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 피해 보신 분들이 국가배상 청구하시면 돼요. 국가배상 청구하시면서 당시 공무원들도 같이 공동 피고를 해서 청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이게 그거를 뭐 법률적인 절차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네. 목숨을 언제 끊을지 모릅니다. 네.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죠. 어떻게 예. 우리 입법자들이 한가롭게 법률적으로 해결하세요? 이들은 한 달 뒤에 죽을지 두 달 뒤에 목숨을 끊을지 모른다는 것을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예. 그게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일은 못 하잖아요, 그거를.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모든 범죄 피해자 나올 때마다 와서 피켓 들고 하면 다 들어줄 겁니까?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네. 예, 우리 또 국회에서 있었던 다른 이야기들도 좀 다뤄봐야 하니까요.
어제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말하는 가상자폐 관련한 법들도 재석 의원들 전원이 같은 의견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6월까지 관련한 가상자산도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매년 초마다 가상자산 다 신고를 해야 하게 됐는데 일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두 분께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데 예. 사실은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이게 선거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그 중간에 개입되게 되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돼요. 그래서 당선 무효형으로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도 처벌 조항이 사실은 없었어요. 뭐 과태료 이런 걸 빼놓고 나면 네네. 예컨대 뭐 처벌 조항이라 하면은 주식을 매각해라라고 했는데 매각하지 않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또 백지 신탁 이 의무 위반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등록과 이런 과정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체계에 맞추느라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일단은 진일보 했다 저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중간중간에 또 보완하겠다고 하니 네. 시행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첫 발은 잘 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원들이 본인들의 이제 선거 출마의 이 재산 허위 신고 내역이 발표가 되면 이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처벌은 저는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당한 정도의 수준으로 내용이 잘 정리가 됐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기본 뼈대는 갖췄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실무경제에서 재산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를 공직자,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정치를 할 때 이 부분은 신고를 함이 마땅하죠. 근데 이게 늦었죠. 뭐 물론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공 때문에 이게 여야가 공히 합의를 해서 추진이 된 부분이 있으나 저는 참 이제 앞으로 재밌게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 부분들이 이제 신고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위메이드 뭐 출입 기록에 네네. 드러난 의원들은 난 한 적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300명의 의원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신고를 할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형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을지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도 미처 뭐 챙겨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수정되면서 관련한 내용들 좀 보완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윤 변호사님 말에 동의는 합니다. 예. 굳이 이게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재산신고 부분에 있어서 굳이 처벌 조항을 김남국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예. 전체 법에다가 처음에 없었던 공직자윤리법에 없었던 처벌 조항을 가상자산 넣으면서 넣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위공직자들이 허위나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어떤 재산 증식을 했다면 이거는 뭐 형법상이나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이거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준에서 본인들의 어떤 처벌 수위들은 충분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범위에 뭐 보좌진까지도 포함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빠졌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이게 보면 부분들도- 4급 이상 예. 고위공직자잖아요. 예. 보좌관들이 4급입니다. 그래서 4급 모두가 보좌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4급 보좌관들은 재산신고 대상이에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그 부분이 그럼 모두가 포함되는 건가요? 4급 이상이니까 보좌관 포함됩니다. 아, 뭐 5급 이하 국회 보좌진이 이제 예. 9급부터 해서 7급, 뭐 5급 다 네, 있는데 네. 4급 이상은 모든 공직자 4급 이상은 이제 등록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보좌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좌진. 그러니까 보좌진 전체에 대해서 등록하자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과잉입법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것은 과잉입법. 왜냐하면 보좌진 자체가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좌진을 통솔하는 이제 보좌관이라고 4급 공무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통은 보좌진을 통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전부 다 보좌진을 등록하는 건 입법 과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위메이드 출입 기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원들이 내놓는 해명에 보좌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보좌진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적인 좀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제 의원을 만나기 전에 모든 그 민원인들이 보좌진을 먼저 만납니다. 예. 만나서 보좌진이 정리를 해서 의원께 이제 여부 그러니까 만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뭐 시간 이런 것들 다 어레인지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가상화폐라고 해서 특별히 보좌진을 먼저 만난 이유가 보좌진에 대한 로비가 통하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그런 단서가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수사의 단서가 그런 게 나와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만연해 있더라. 그러면 그때 이제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입법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회 출입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위메이드가 국회를 얼마나 출입을 했는가. 14차례 2020년 이후에 국회를 출입을 했는데 정작 이제 김남국 의원 사무실은 없었고 이제 다른 의원들의 이제 사무실을 좀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출입 기록, 위메이드 출입 기록 자체를 뭐 지금 공개를 하면 김남국 의원이 나올 줄 알고 공개를 요청을 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꼭 위메이드뿐만 아니라요. 모든 관련 뭐 기업체들이요.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출입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도 당시에 그 여러 가지로 P2E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여야 정무위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만남을 요청을 했겠죠. 근데 뭐 김남국 의원이 없었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를 만나서 뭔가를 했다라는 주장에서는 조금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당 쪽에서 뭐 위메이드와 뭔가 만남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뭐 소통을 했고 뭔가 만남을 통해서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주장들은 이 자체만 봐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김남국 의원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쓸 때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쓰고 사실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만날 그런 수도 얘기들을 있는 많이 거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 이제 국회의원회 간 구조 자체가 이게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뭐 그 예, 사이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출입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면은 네. 정확하게 그 층만 갈 수 있어요. 아, 해당 본인이 층만 갈 수 가겠다고 있습니다. 했던. 그날 뭐 그쵸. 모 의원실을 간다. 그 모 의원실이 5층이다. 네. 하면 5층 이상은 못 갑니다. 같은 그래서 층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 같은 있는 층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만날 수 있는데 그럼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막 과도하게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 일단은 밝혀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투자한 건 아니다, 내가 만난 건 아니다, 입법 로비는 없었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뭐 위메이드가 어떤 의원실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무언가와 연결되고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오히려 저렇게 드러난 만남에서 뭔가 불법적인 얘기들이 오갈 리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네. 다 정무위원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상패 직전에 많이 만나러 갔다는 것인데 아마 민원 제기나 로비는 다 합니다. 그 로비의 대가가 따르느냐의 문제가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라는 것이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와서 입법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입법이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원 판단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뭐 예컨대 뭐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적인 목적하에 입법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속일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저렇게 대놓고 기재하고 만나러 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떳떳한 거예요. 근데 진짜 처음에 만약에 안면을 틀 때는 저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네. 그 위에 불법적인 행동들이 따를 수 있지만 저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저 부분은 오히려 뭐 좀 떳떳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입법 로비 의혹 자체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법 로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입법 로비의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의원이 본인이 입법 확신 때문에 어떤 소신 때문에 입법 활동을 이어갔다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경제적인 대가나 누구 부탁을 받고 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로비가 문제가 입법 불법 로비라고 평해야 되는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P2E 관련 법안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근본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본을 흔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분이 저걸 갖고 저 밀실에서 논의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방문 기록하고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하고 비교해 보면 네. 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P2에 관련한 논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입했다는 인원들도 사실 뭐 여당 야당 한쪽에 몰려 있다고 볼 수는 네.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같은 경우는 입법 로비 있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살해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까지 나오는 정황들로 봐서는 좀 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케이막 회장께서는 입법 로비를 하면서 뭔가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는 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또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든 아니면 주장을 하든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윤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듯이 국회라는 것은 다양한 층에서의 어떤 이권은 아니고 주장이나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민원이라고 하죠. 그걸 말하자면 또 로비라고도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와서 만나서 저희 업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해관계를 주장 못하게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입법 로비라는 대상과 입법 로비를 당하는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 P2A 정책에서 대선에서 이게 좀 떠올랐다는 것들은 대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표라도 어떤 이익 집단의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그거를 뭐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P2 입법은 저희는 이번 대선거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안 만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P2E를 추진했던 업계들은 여당도 만났고 야당도 만났어요. 여당 대선 후보도 만났고 야당 대선 후보도 만났고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 자체를 가지고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 예. 본인들이 입증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작 김남국 의원은 어제도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사진이 휴게소에서 공개된 사진이 공개된 그 시점에 뭐 자료를 좀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사실 오늘 안민석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어떤 명단에 김남국 의원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약간 복귀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 아침에 하셨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일단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방어권 차원에서 자료도 모집해야 되고 예, 예. 본인이 어떻게 검찰이 본인을 조사할 건지에 대해서 방어권. 네네. 이거 뭐 변호사니까 차근차근 지금 자료 수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의정 활동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해 보일 수도 있으나 지금 막상 검찰 수사가 목전 앞에 다가섰는데 지금 그게 더 급한 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면목이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당에 이런 누를 끼치고 네. 또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죄송하니 나와서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상임장에 나와서 과거에 이제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던 그러니까 분도 있었기 때문에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 예. 비판을 하면 본인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봐요. 예. 하지만 문호동 무임금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네. 지금은 본인의 면목이 더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예. 더 탄탄하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네. 그냥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아. 문호동 무임금 때문에 그러면 나와서 또 뭐 막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무 일 없듯이 하면 가만히 둘까요? 무슨 면목으로 저기 나와서 의정 활동합니까? 라고 당장 비판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취재하시니까 그 지금은 지금은 뭐 그냥 어디 뭐 도망 다니는 건 아니고요. 예. 조용한 데서 모처에서 예. 그렇게 준비를 준비하고 하고 있다.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해드리셨으니까. 뭐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극단적 선택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그동안 이제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의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선관위 조사를 이제 좀 경찰에서 해야 하고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법적 책임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5급, 7급까지는 다 인사혁신처에서 합니다. 그리고 8급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직 이런 것들은 인사혁신처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소속 기관장이 채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일 수 있어요, 저분이. 또 하나는 경력직 그 경쟁인데 저 부분은 비다수 경쟁이에요. 뭐냐면 일부 결혼이 생길 경우에는 8급 이하입니다. 예. 그런 게 소속 기관장이 추천을 받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본인들의 친인척 내지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들딸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관례도 벗어납니다. 예컨대 뭐 충북 지방공무원인 사람이 충남 선관위에 채용이 돼.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채용권자인데 자녀가 채용이 되는데 이것이
경쟁 절차가 아니고 비다수 네, 뭐 네. 제한 경쟁식으로 됐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사실은 뭐 직권남용 내지 여러 가지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징계 여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일단 국민의힘 주장이 맞아 보이고 선관위원장 사퇴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 두 분에 대한 사표는 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채용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 이게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도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좀 국민들 보기에도 송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사퇴를 하고 나서도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는요. 이게 뭐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이거를 정쟁화시키는데요. 선관위원장까지 사퇴시키는 거는 본인들도 알면서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실무 자체는요. 예.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하는 거예요. 네. 선관위원장은 알다시피 그냥 결정권한이 있는 위원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무 책임이나 어떤 행정 실무는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책임을 선관위원장하고 연결짓는 것은 본인들도 알아요. 행안위도 해봤고 선관위에 대한 예. 직무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그전 않나요? 정부에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러는 하는 거죠.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그 임명한 인사를 흔들기 위해서 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상현 근데 방통위원장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있어요. 저게 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자체가 사무총장 차장 체제로 운영이 돼요. 이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보면 항상 뭐 어느 정당권 된다, 어느 정당권 안 된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주로 이 사무처 직원들이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선관위 회의를 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선관위 회의가 실질화돼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선관위원들이 상임위원 빼놓고는 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거면 선관위원 사퇴해라.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의미도 있지만 이 기회에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충실하고 이제 이 경고성 사태의 발언이라면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직무를 바꾸고자 하면 법안 제출해야죠. 왜 지금 멀쩡히 있는 선관위원장 지난 정부 사람 사퇴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안 제출에도 안 들어주잖아요. 뭘 안 들어줘요? 이런 걸 자, 들어주죠. 이거는 선관위원장의 감독권도 네.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 이것이 전직 사무총장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다음 사무총장도 있고 사무차장도 있고 또 1급 직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조금 더 과장하면 만연해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태거든요. 근데 선관위원장이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선관위원장의 본인이 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게 책임진다라고 일미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예, 아빠 찬스 의혹이 나왔고 사퇴를 했고 앞으로의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이제 무소속이죠.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사실 이 두 의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동본글을 뿌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로남불이다. 검찰의 비겁한 정치적 기획 수사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 비밀번호 같은 것도 언급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맞서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땐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럼 정치적으로 검찰이 없는 사실관계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수사를 시작한 것도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다른 수사하다가 고소고발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고소고발 사건을 하다가 반부패부에 배당된 경위도 보셔야 되는 것이 원래 그 뭐 다른 분 한 분이 뭐 있잖아요, 사무부총장 했던 분. 예, 그분 이정근 녹취록 보니까 사무총장이요. 여기에 예. 로비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부패에 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게 수사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의 기획이 아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정당이 다르니까 집권당이 아니니까 강도 높게 수사 받는다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 기획 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이죠.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은 수사받을 때 이거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럼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하는 분이 그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수사 천천히 해줘, 하지 말아줘. 이것이 특혜 요구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시면 수사 받으시면 돼요. 받을 때 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 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하영재 의원이 예. 가결이 됐지만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떳떳한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법률적 투쟁을 하셔야지 자꾸 정치적 투쟁을 하시면 안 된다 싶습니다. 예, 조사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사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조사할 거니까 조사 당연히 받겠죠. 예. 그리고 본인들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그다음 송영길 전 대표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검노남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유롭지 못해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고발사주국이라든지 폭행 사건 부분들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아이폰 비밀번호 지금도 안 풀고 있잖아요. 그거는 방어권이고 송영길 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 본인의 폰을 공폰을 냈으니까 증거인멸이고 이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전형적으로 상식선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손윤선 검사나 그 당시에 고발사주에 있던 분들 그 공수처에 수사 들어가니까 본인들 PC 다 포맷해 버렸잖아요. 그 사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증거인멸이네 구속영장 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하면 방어권, 국민들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면 증거인멸.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나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개인 비리로 보는 건지 혹은 검찰의 기획 수사를 보는 건지 왜냐하면 처음엔 탈당하고 탈당 안 했을 땐 탈당의 목소리에 대한 어떤 압박도 있었고 비명, 친명 목소리도 좀 달라지는 듯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개파 갈등으로까지 이야기됐었던 건데 그래서 개인으로 비리로 보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돈봉투 사건 부분들은 첫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대명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봉투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일이고 예. 이거는 정치권에 만연됐던 관행,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경비로 썼느냐 아니면 이거를 매표 행위를 했느냐 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전체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녹취록이 드러난 것들은 윤관석 의원이 뭔가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 돈봉투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경찰이 입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예. 본인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전체 캠프가 돌아가는 후보가 이 자체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녹취에서는 나오지 않고 녹취를 어떻게 추측을 해보면 관련성이 있겠다 정도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검찰이 과도하게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의 전 대표를 향한 수사,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라는 측면에서는 이 돈봉투 사건 부분들이 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이지 민주당이 오직 갖고 있는 어떤 불법적이고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그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들은 좀 지금 이 세 분 조사받는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대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승도 의원이 본인이 돈 받았다, 돈 갖고 왔다라고 밝혔을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승도 의원은 의원이 돈 받았다고 자진 고백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 대응이 다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당대응도 좀 다른 거고 또 하나 아까 한동훈 장관 아이폰 비밀번호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 당시 수사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그때 채널A 사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 기소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했어요. 결론도 안 냅니다. 나머지는 다 재판을 받고 있어도 결론을 안 내요. 최근에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단정한 적이 없어요. 송영길 대표가 휴대폰 버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버린 휴대폰에서 뭔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인멸 대상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증거인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을 트집 잡아서 비교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진짜 잘못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네. 했잖아요. 그럼 책임지는 모습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탈당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정당에게 책임지는 모습은 맞아도 거기에 대한 거하고 또 하나는 법적 평가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기획수사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난 억울하고 법률적으로 내가 정치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이런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죄송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걸 검찰 수사가 정치적 기획 수사니까 뭐 나를 위한 지지층들 집결해라.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뿐이 더 들리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바는 그냥 막연히 던지겠습니까? 검찰의 1년 동안의 수사를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를 보면 그냥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있어요. 그냥 언론에 흘립니다. 언론에 흘려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여론 작업한 다음에 소환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지금 이 자체를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민주당 내부 상황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결의문까지 좀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의총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뭐 결과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당 내에서는 이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좀 소중한 자산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 지금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다. 그러니까 당에 과도한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 당에 대한 어떤 애당심이나 어떤 과한 애정, 이런 관심, 이런 네. 건 감사하지만 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과한 애정 자체가 문자 폭력,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고 특정 대상을 괴롭히고 예. 라는 것은 별개죠. 근데 그게 정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당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과하다. 뭐 좀 어떤 분들은 훌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누가 너무 집착을 해서 이 사람을 어디에도 다 못 가게 하고 무슨 행동에도 다 간섭을 하고 모든 걸 차단해 버린 예.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강성 지지층 자체는요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피해를 입은 의원들께서는 네. 이거를 조금 결별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하고 예. 이런 선언을 해줘야 예. 이분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네. 고쳐지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대단히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그 있습니다. 선언을 이제 해야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이재명 대표일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움직임은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는 데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단박에 단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강성 지지층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또 그 적극 지지층 아닙니까? 그러자니 또 이쪽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러자니 이 피해 입은 또 의원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분들도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딜레마인 거는 같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몇 번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당에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한 당원을 이제 제명 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지금 피해 입은 의원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폭언, 폭력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라는 선언을 빨리 하시는 게 뭐 당의 안정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네. 근데 뭐 오늘 팬덤이 잘못은 아니죠. 팬덤이 현상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팬덤의 행동들이 안 좋은 걸 수는 있어요. 그것들이 또 문제화되고 있고 당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문제는 팬덤을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의원끼리 결의해가지고 팬덤 자제하세요. 이것보다는 팬덤을 이용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팬덤층은 아마 상당히 정의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팬덤의 일환인 한 당원을 제명했다. 글쎄요. 저는 당원을 제명해서 팬덤 현상이 없어질까요? 그건 일반 형사법으로 다 가능한 거고요. 예. 정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뭐 더 이상 부당한 내부 구경 없어야 한다라는 페이스북 글도 썼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 만날까 안 만날까 이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김기현 대표가 밥 먹자고 했다고 전해졌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정책적인 이야기 없이 밥만 먹는 거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라고 거절했다고 알려졌고, 근데 또 취재 결과 연합뉴스 TV에서 취재했더니 또 만나자고 김기현 대표가 말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밥만 먹는 거면 안 만나게 했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만나서 여야 대표끼리 예. 뭐 식사도 좀 하고
그러면은 좋죠. 그러게 했으면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서 만나는 부분들보다는 우리 야당을 좀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동안 여당에서 1년이 넘도록 대통령도 만나주지 않았고 여당에서도 만나주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 밥 먹고 소주 한잔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냥 나가서 그래 좋아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냥 그 자체가 본인한테는 그동안 쌓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의 표현을 한 것 같고 뭐 분명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정책협의 같은 거라든지 뭐 당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도 같이 참여하고 이 나라에 대한 민생협에 대해서도 좀 같이 먼저 논의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해빙이 되면 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만나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하는 그런 자리를 갖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 근데 대표님 말씀. 만나야 해빙이 될 거 아니에요. 해빙이 되면 만납니까? 해빙이 되면 만나면 그때 뭐 진짜 밥 먹는 자리. 닭이냐 달걀이냐 그거. 근데 실제 전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첫 번째는 김기현 대표를 본인의 카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대통령을 자기 만나지 왜 당신을 먼저 만나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강성 지지층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것으로 전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의 심기상 이것이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만나서 큰 성과도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영수회담을 제안해 나왔는데 예. 왜 김기현 대표를 만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한테 불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걸 예상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이제 취재한 바로는 김기현 대표가 다시 제안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도 좀 거절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제안하는 내용 자체가 예컨대 뭐 교두부 예. 이번에 이걸 정리해가지고 예. 영수회담으로 갈 수 있는 교두부 역할하는 만남이면 할 수 있어도 네. 그냥 사실상 여야 대표 만나면 안 하실 거로 생각이 돼요. 저라면 다시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네. 할 것 같아요. 만납시다. 근데 여야 대표랑 대통령 이렇게 셋이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뭐 만나게 알겠습니다. 될지 아닐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